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캐나다 IT 기술 이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캐나다로 이민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호가 좁아졌어요. 그 이유는 캐나다 정부에서 이민 개방 정책이 아닌 이민 축소 정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는 BBC에서 나온 뉴스고요. 보면 영주권자 감축 그리고 뭐 EU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각종 비자에 대해서 계속 축소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이민을 왔고 이런 캐나다 정부에서 이민을 축소하는 상황 가운데서 제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캐나다 이민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충분히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어떻게 왔고, 어떠한 방법으로 IT 개발자들이 이민을 올 수 있는지 큰 거시적 관점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민을 오기 위한 3대 요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흔히들 많이 얘기들 하시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민을 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민 갈 나라에 대한 언어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적어도 두 가지는 충족되어야지 이민을 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보시면은 자금, 언어, 기술 모두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인 거죠.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있을 때 힘들지만 이민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있을 경우 이민을 다시 고려를 해보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어와 기술이 있다면은 자금은 현재 없더라도 자기 기술을 통해서 자금을 축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금과 기술이 있을 경우 언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돈을 소비를 할 때는 고급 언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 적응해 나가면서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득된 언어를 가지고 향후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금과 언어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이 없더라도 추가적인 자본을 축적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기술을 통해 자금을 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민을 가도 된다고들 얘기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 그건 최고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운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크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공유해드린 기사를 예로 들자면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민을 가고자 하는 나라에서 이민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한다면 큰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민을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캐나다의 2021년도에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점수제에서 87점만 되더라도 이민을 받아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87점이란 케이스는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풀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영주권이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는 430점 정도 되어야지 이민을 갈 수 있는 것이었고 이민 점수 10점을 올리는 것이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430점 내외로 커트라인이 형성되던 것이 갑자기 87점이 됐다는 것은 이민풀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민을 받아주겠다는 충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민을 온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라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캐나다 정부에서 이민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조금 운이 없으신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어떻게 이민을 왔는지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도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돌파구를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제가 이민을 가기 위한 3대 요소에 대해서 자금, 기술,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민을 받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요소가 중요할까요? 아마 이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으로 융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볼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자국 이익을 될 것인가를 볼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세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에 융화가 될 수 있다면 정부에서는 이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줄 용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세금을 잘 낼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할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융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는 언어가 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확인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각종 점수 제도를 보지 않더라도 어떠한 사람이 정부에서 원하는 사람일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뜻은 바꿔 말하면 직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임금이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어 혹은 프랑스어, 캐나다에서 봤을 때요. 를 잘 구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범죄 기록은 당연히 없어야 할 것이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직장의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이전 직장의 경력을 알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취업을 했더라도 신입인지 경력인지 따라서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도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경력이 중요할 것이고요. 현재 캐나다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캐나다 사회에서, 캐나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증빙이 되겠죠. 두 번째로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언어는 영어 점수, 시험 점수, 그리고 프랑스어 시험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다 할 줄 안다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사회 융화적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 않겠지만 가족이 캐나다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면 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적응이 쉽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캐나다 직장, 학교를 나온 이력이 있다면 또한 보너스 점수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미 캐나다 사회에 융화가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캐나다 이민 카테고리가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요소들을 전제로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이민을 어떠한 루트로 오게 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IT 경력이 다년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코스를 거치냐 하면은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만약에 가족일 경우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배우자가 학교를 가고요. 본인이 배우자 워크퍼밋으로 취업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만약에 아내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 남편에게 워크퍼밋을 줍니다. 학교를 다닐 동안 그러면 그 워크퍼밋으로 취업을 하고 그 취업을 하는 동안 생계를 하면서 한 명은 학교를 가면서 캐나다에서 학위를 따고 나머지 한 명은 캐나다 경력을 쌓으면서 돈을 버는 것이죠. 하지만 저의 경우는 그 방법을 선택은 할 수 있었지만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학교를 가고요. 그 다음에 졸업 후 비자라고 하는 Post Graduate Work Permit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3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취업을 하고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카테고리를 저희는 보통 유학 후 이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학을 통해서 워크퍼밋을 받고 그 유학한 사람을 통해서
영주권을 대개는 진행을 합니다. 물론 배우자가 학교를 가고 IT 경력이 있으신 분이 취업을 한다면은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영주권을 받냐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가면 되지만요. 그냥 통틀어서 보통 유학 후 이민이라고들 많이들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명이 학교를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아마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을 검색하면 많은 검색의 결과가 유학 후 이민에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민공사나 유학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유학 후 이민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케이스는 처음에 시도한 것은 연방정부 이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저는 주정부 이민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주정부 이민에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끝까지 주정부 이민으로 가는 게 있고요. 해당 주정부에서 어느 점수를 받은 다음에 연방정부 이민인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케이스일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학교를 가든 학교를 한 명이 가고 그래서 받은 워크 퍼밋으로 연방정부 이민이나 주정부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 케이스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바로 PR을 받고 올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방정부 점수 제도나 주정부 이민 점수 제도에서 이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되고 자격 조건이 충족이 될 때 바로 영주권을 받고 올 수 있겠죠. 그것도 다른 것들은 주재원 비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재원을 캐나다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하게 되면은 연방 이민 제도에서 보너스 점수를 받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민을 올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스타트업 비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을 하고 거기에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스타트업 비자를 허가해주고 영주권을 발행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워크 퍼밋을 받고 직종 관계없이 캐나다 경력을 쌓고 그러고 난 뒤에 영주권을 받은 후 다시 IT업으로 돌아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시던 일이 마음에 드신다면 쭉 그 일로 하셔도 되고요. 이러한 경우의 장점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는 비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노예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를 준다는 것은 특정 조건이 만족해야 대개의 경우는 고용주가 지원을 해줘야지 워크 퍼밋이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고용주가 마음에 안 들면 해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비자가 없어지고 캐나다를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과과 의뢰 관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취업자로서는 노예처럼 정말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들은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이민을 축소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 또한 노예 계약에 따른 폐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절감이 되고 바로 일을 하면서 캐나다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이 케이스의 장점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각종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워크 퍼밋을 지원을 받고 캐나다 경력을 쌓는 것은 대개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PR을 획득하면 다시 학교로 가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지만요. 이렇게 해서 학교를 가게 된다면 좋은 점은 학비를 지원받게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장점이 복지국가라는 것에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국가의 장점을 살려서 다양한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들어간 것이 학교가 될 수 있고요. 의료가 될 수 있고요. 기타
자녀들이 있다면 차일드 베네핏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전에도 물론 차일드 베네핏을 받을 수 있지만은 각종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분이 안정되죠. 이것에 신분이 안정된다는 것은 사실 신분이 안정된다는 것 이외에 큰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주는 편안함, 신분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멀어지는 것은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주권을 받아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PR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고요. 돈을 받는다는 것은 학비를 지원받는 것 이외에도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고요. 또한 저금리로 학비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보다 조금 더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PR을 먼저 따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원하는 직종으로 옮기시는 방법도 영주권을 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루트를 캐나다 정부에서는 선호하지 않고 이러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딸 수 있는 케이스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경력이 없지만 IT로 이민을 오고 싶으신 분들, 모든 기술 이민이 해당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IT 쪽에 있으니까 IT 쪽으로 좀 더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경력자인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한국에서 학교를 나온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IT 관련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캐나다에서 IT를 공부하고 IT 쪽으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겠죠. 자, 한국 전공자분들은 경력자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한국 전공자들은 대학원 취업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편입이나 재입학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비전공자들은 분명합니다. 관련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바로 유학을 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 전에 어떠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영주권을 딴 다음에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굳이 한국에서 공부를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캐나다에서 일을 하실 생각이라면은 캐나다 학교를 나와서 캐나다 언어로 캐나다 문화 속에서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인맥을 쌓은 다음에 캐나다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먼저 따든 아니면 학교를 먼저 가든 어쨌든 학교에 가서 관련 공부를 하신 다음에 취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T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 모든 것은 취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이민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요. 그리고 기술을 있는 사람을 원하고요. 그리고 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세금을 내려면은 직장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창업을 하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취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생계를 위해서도 당연히 취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큰 그림에서 어떻게 이민을 할 수 있는지 IT 직종으로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검색을 하셔야 되는지 같이 저랑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캐나다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면 여기에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하는 방법은 초록 검색창에서 한국말로 검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요. 정확한 검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것이 캐나다 공식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각종 주정부 인민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타리오 이미그레이션 이거 하면 바로 나오죠.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을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이 홈페이지를 가보시고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원하신다면
브리티시 콜롬비아 이미그레이션을 검색을 하시고요. 이것도 BC 주정부 공식 홈페이지가 맞습니다. 캐나다는 11개의 주가 있고 주마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C, 알버타, 사스칸주,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대서양 4대양주 각 주정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민을 받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권장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카더라가 아니고요. 정확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BC에 보면은 Skills Immigration이라고 나옵니다. 뭔가 기술 이민이죠. BC주에서는 그렇다면은 기술에 대한 특별한 이민 정책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BC의 현재 정책이 무엇이고 BC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세밀한 부분이 조금 바뀌더라도 큰 틀에서는 바뀔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급격하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정부가 원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많은 이민공사에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여러분의 영주권 획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익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주권을 따는 것보다는 그 회사의 이윤이 되는 것에 좀 더 포커싱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로서는 당연하다는 것이지만 영주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폐해 사례들도 주변에서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참고로 이민공사와 상담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반드시 검색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민 홈페이지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단어로 기술해 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낯선 단어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검색을 하고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영어 공부도 하고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순 이민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윤이 나는 스트림만 소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방정부 이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이민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기가 어떠한 곳에 이민을 갈 수 있는지 어떠한 곳으로 가면 가장 유리한지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연방정부 이민을 처음에 고려를 했다가 결국 BC 주정부 이민으로 방향을 틀어서 영주권을 획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스스로 이러한 정보들을 계속 정기적으로 읽고 어떠한 방법이 저에게 좋을지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있었던 곳에서 계속 이민공사에서 추천하는 방법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다가 영주권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스스로 공부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맞는 이민 경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물론 캐나다 정부에서 이민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모든 주에 들어가셔서 어떠한 주 정부에서 이민을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점수를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민을 가장 유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영주권을 획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획득하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